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대통령실부터 여야 당이 모두 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갤럽이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여론조사죠.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다가 그리고 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 문 대통령이 혼밥을 때렸다 이런 표현까지 말입니다. 그런 발언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효과를 보이느냐,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 전주보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적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부정평가는 57%, 전주보다 6%포인트가 내렸습니다. 많이 내린 것이죠. 그래서 긍정평가, 부정평가의 갭은 33%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폭입니다. 제가 보기엔 방미평가라기보다 윤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중국을 비판한 것이 국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2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에 반발을 한 데 대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전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당시 윤 대통령의 직설적 표현이 이렇습니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을 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친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미 동맹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4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전하며 극단적인 친미 외교 정책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말이 자국 전문가들이지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이죠.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 바이든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확신과 경의를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미국을 기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참 대단한 분석입니다. 아울러 중국 관영 언론은 적대 행위만 안 하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대만과 남중국의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를 거론하며 완전히 희망사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힘에 의한 실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걸 두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중국에 할 말은 하는 모습은 문재인 5년 동안 중국에 굴신하고 굴중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국민에게, 우리 대중에게 어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 부정평가 원인은 모두 외교가 각각 35%, 그러니까 긍정평가의 원인이 35%가 외교, 부정평가의 원인 또 32%가 외교,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는 42%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방미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정확히 반반 나뉘어 있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오른 45%를, 그리고 돈 봉투 사건에 휘말려 있는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떨어진 32%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전국에서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현 정부 지원론으로 여당 지지가 37%, 그리고 현 정부 견제론으로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49%, 그리고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금 당장 선거를 하면 여당 필패인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야당인 민주당은 당 대표인 이재명부터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고
이미 공직선거법과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 배임죄,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직도 백인동 아파트 개발 비리와 상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으로 부패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이 선거에서 진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대통령실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게 첫 번째 등을 돌리는 원인입니다. 국민들은 가장 민생에 민감하죠. 경제, 민생.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의힘에는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스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정말 많은데, 그렇죠. 다들 판검사, 그리고 고위 관료, 그리고 정말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내 이웃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대신할 우리의 공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간극이 생겼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40대, 50대에서 국민의힘과 아주 멀어져 있는 그 간극을 좁힐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자,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문제. 이 문제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간호법 개정안에 그런데 상식 이하의 오류가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극심한 의료계 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의료 대란 우려까지 유발했던 법안이 기본 서식에서부터 오류가 있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간호법은 작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에 2월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후에 붙을 때까지 오류를 바로잡을 시간이 무려 8개월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류는 수정되지 않은 채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오류인데 말입니다. 민주당은 169명의 절대 다수 의석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오류가 어찌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문제가 된 조항은 간호법이 적용 대상인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개념을 정의한 간호법 제2조입니다. 간호법 제2조는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정의를 간호사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라 규정한다. 이렇게 정했는데 정작 관련 내용은 4, 5, 6조가 아니라 3조, 4조, 5조에 있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서술한 제5조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차별 논란이 있는 핵심 쟁점 조항이죠. 그런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정부는 이 조항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람을 고졸로 제한해서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5월 17일입니다. 당시 복지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이 법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사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법사위는 올해 1월 16일과 2월 22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검토했죠. 법사위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앞뒤가 다른 이 뻔한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걸 잡아내라고 있는 법사위 전문위원이 올린 체계 자구 검토 보고서에도 이 오류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법사위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야당은 2월 9일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서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습니다. 그때까지 이 엉터리 오류를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국회의원들 300명이 모두 무엇한 겁니까?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법안 그대로 공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류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포한 후에 시행일 전에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한다고 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의 시행일은 법 공포 후에 1년이 지난 날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 공포한 후에 1년 안에 개정안을 통해 수정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토요일 신문 보신 분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 보고 깜짝 놀랐겠죠. 아주 의외였습니다.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정치인이, 그것도 국회의원이 코인에 투자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도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름도 처음 듣는 코인이 말입니다. 일확천금을 위해서입니까? 무엇보다도 재산이 이제 15억 정도인 젊은 변호사가 코인에 무려 6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제 눈에도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 강경파로 소문난 철음회 소속 김남국이 작년 1월, 2월 가상화폐인 위믹스라는 코인에, 실체도 없는 코인이죠. 이 위믹스에 60억 원어치를 투자해서 그걸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랄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데 재산이 15억인데 가상화폐에 6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60억 원은 감춰도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상적인 재산 15억보다 무려 4배나 되는 재산을 코인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자 김남국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의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다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 재산 신고는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글쎄요, 그게 합리적인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공개한 재산은 15억인데 가상화폐에 무려 현금으로 60억 원이나 투자를 했다. 그럼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국은 그러면서 조선일보 보도는 모두 오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다. 어떻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남국은 지난해 1월에서 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습니다. 그 기간 위믹스는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1,0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진폭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런데 김남국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전량 인출됐습니다. 판 것입니다. 김남국은 그간 위믹스에 투자한 돈의 출처는 물론 투자 경위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의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재명 키저, 김남국이 이재명 따라잡기에 나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이 주식 투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방산 주식에 투자를 했었죠. 국방위에 소속이 돼서 들킨 겁니다. 그 주식 투자했던 것처럼 김남국은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의 논평입니다. 김남국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 그걸 트래블 룰이라고 하더군요.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뭐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 전주에는 자금의 출처와 행방이 또한 의문투성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의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 신고 내역 또한 없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어디 있는지 아니면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재산이 15억인데
60억이나 투자했다면 그 코인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코인을 판 돈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는 밝히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입니다. 전주에는 그러면서 이재명 퀴즈라는 김남국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이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의 문종형이라는 분이 있더군요. 이 문종형은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2달여간 보유하다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인 3월 25일에 딱 맞춰 전략 매도한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 은닉 의도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김남국 스스로 당당하다면 법망을 피해 숨어 다니는 법꾸라지 모습을 버리고 돈 출처와 매입 배경, 사유 등 자세한 경위를 소상히 공개하라. 그러자 김남국은 말씀드린 바처럼 입장문이라는 걸 냈는데 자신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를 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치인 김남국의 생명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20년 4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김남국은 올해까지 3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매년 하죠. 그렇게 3번을 한 겁니다. 건물여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 8,100만 원, 그리고 2022년에는 12억 6,794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15억 3,378만 원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보유는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보유재산으로 등록,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장처럼 코인을 매수할 금원이 주식 매도금이라면 주식 보유 현황이 재산 변동 내역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에 이 위믹스라는 정체불명의 코인에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6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전주의 의원이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라며 의문을 표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송영길 돈봉투 사건 뉴스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관석, 이승만이 민주당을 탈당했죠. 이재명이 뜻일까요? 송영길이 뜻일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것도 아니면 두 의원 말대로 과연 선당 후사라는 희생정신이 작동한 걸까요? 검찰은 송영길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연일 지금 출소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스폰서했다는 김모는 압수물 포렌식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김모의 전화기가 압수된 모양입니다. 지난 2월 파리로 송영길을 만나러 갔던 송영길의 전 보좌관 박모는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을 책임졌다는 서모도 검찰에 불려갔고, 그리고 현직 인천시 의원이죠. 전 보좌관 문모도 소환이 됐습니다. 그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이른바 먹사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그들은 아직까지는 돈 봉투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중입니다. 이들이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누굴까요? 윤관석, 이승만의 조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른바 봉투를 받은 사람들, 그 10명인지 20명인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각 내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그런데 각 내구는 지난달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제기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자금 조달과 돈 봉투 전달 혐의 전부를 부인했는데 막상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기로에 서자 태도를 확 바꾼 것입니다. 시인을 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눈치챈 거죠. 각 내구는 돈 봉투 전달 방법과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장 담당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8일 영장심사를 하면 말입니다. 강 내구는 2021년 3월에서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이승만, 이정근 등과 공모를 해서 9,400만 원을 의원들에게 살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9,400만 원 중에 강 내구가 8천만 원을 조달한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구속을 피한 강 내구는 돈 봉투 의혹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전면 부인 입장을 지금 다시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때와는 또 다른 태도인 것입니다. 강 내구는 이정근이 윤관석을 만난 뒤에 윤 전달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대상이 자신이 아닌 송영길의 보좌관 박모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관여한 건 아니다. 박모가 다 지휘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강 내구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영장실질심사 진술이 다르다. 영장심사 때 발언은 공판에서는 활용될 수 없고 위증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위증죄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공판에 그게 이용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눈치챈 겁니다. 강 내구가 돈 봉투 살포 책임을 이정근과 박모에게 떠넘기면서 법정에서도 이제 피의자들끼리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8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내구는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현행 정당법상 매표행위를 지시하고 권유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런데 만약 자금 조달 혐의가 인정이 되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8일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송영길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제출하고 그리고 피의자들 간에 연락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보아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기시다 후미오가 서울에 옵니다. 셔틀 외교 복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노다 요시코 이후에 그러니까 12년 만, 아니 정확히는 11년 반 만입니다. 7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만찬을 할 것이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이 어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아직 어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일 청년 교류를 위한 공동기금을 마련한다고 하고 신한일 미래협력선언을 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회담의 의제는 아니겠죠. 주요 의제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 예컨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해 워싱턴 선언으로 발표가 됐던 핵협력협의체 NCG에 일본이 자신들도 참여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할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한미 간에도 NCG가 설립되지 않았고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그런 논의를 뒤로 미루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는 도대체 뭘 논의할까요? 하나 있죠. 또 하나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를 오염수라고 하지 않고 처리수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그렇게 표현을 하죠. 대통령실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재촉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정상회교. 과연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플러스일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는 한국에 오자마자 현충원에 가서 분향하고 참배합니다. 현충원은 독립투사들도 안양되어 있는 곳입니다. 기시다가 그곳에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회담 때 오부치가 했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할 수 있을까요? 자민당 모태기 도시미스, 이분은 전에 일본 외무상을 했던 사람이죠. 이 모태기 도시미스 간사장의 사죄 불가론이 아니더라도 일본 우익은 사죄에 아주 인색합니다. 절대 하지 마라. 지금까지 많이 했다. 그 결과 2001년 이후에 일본 정부 관계자의 사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 20년간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절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시다 현충원 참배를 주목합니다. 만약 그가 진일보한 사죄를 표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도 입지가 펴질 것입니다. 우리 보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